내 이름은 가정이.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는 나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 그건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유치원 엄마, 무개념 왕재숙이란 존재였다. 왕재숙 씨는 돈자랑이 취미였는데 그래서 그녀를 좋아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집이 워낙 가까워서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쉽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왕재숙 씨는 무엇보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가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외작의 회사를 다녀서 고수익군에 들어가는 남편이 있는 나를 라이벌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명품 가방이니 뭐니 관심도 없고 돈 있는 티를 낼 이유도 없고 모든 취향이 평범했다. 유일하게 화려한 게 있다면 남편의 취향에 맞춰 구입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전부였다.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고급차를 볼 때마다 왕재숙 씨는 항상 참 눈에 거슬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지만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늘 못 들은 척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 마중을 와서 자기 남편이 새 차를 구입했다며 왕재숙 씨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 적당히 자랑질을 들어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나를 불러 세웠다. 오늘 자기네 차고에 내 차 좀 세워도 되지? 라고 했다. 남편이 주차를 해야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끈질기게 딱 하루만 부탁할게. 오늘 딱 하루만, 응? 라고 들이댔지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집으로 왔다. 가는 길에 장을 봐서 집으로 왔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 주차장에 왕재숙 씨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까 말했잖아. 오늘부터 며칠 주차장 좀 빌릴게. 잘 부탁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주차장을 보고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사정을 설명하자 남편이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자고 했다. 남편 말대로 일단 알아서 차를 치워주길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왕재숙 씨는 우리 집 주차장에 자기 차를 계속 세워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잠깐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라고 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빨리 손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하자 남편이 조금 있으면 회사에서 이동발령 나올 거야. 어차피 이사 갈 텐데 굳이 지금 싸울 필요도 없잖아 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참기로 했다. 하지만 왕재숙 씨의 행동은 상식 밖의 행동이 분명했고 유치원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주차장에 함부로 차를 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알아듣게 말했다. 왕재숙 씨가 차를 세워두는 바람에 정작 남편이 집 앞에 무단 주차를 해야 해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짜증만 늘어가는 나에 비해 남편은 갈수록 표정에 여유가 돌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남편은 회사에서 이동 발령이 났고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됐다. 다음 근무지는 뜻밖에도 미국이었다.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출국 전에 양가 부모님을 집에 모셔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둬야 했고 왕재숙 씨한테도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둔 상태였다. 멀리서 부모님이 오신다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설마 오늘은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도 버젓이 그 차는 우리 집 주차장에 버티고 있었다. 차 좀 치워달라고 몇 번이나 라인을 보냈지만 일십 전화를 걸어도 절대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금까지 여유 있는 모습이었던 남편도 그날은 참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게 하고 요금은 우리가 대신 지불했다. 곧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한마디 세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날 남편과 나는 왕재수 씨 집을 찾아갔다. 왕재수 씨 남편분도 마침 집에 있었는데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곤란한 표정으로 왕재숙 씨가 집안에서 나오더니 작은 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다. 주차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말 좀 작게 해. 우리 남편이 다 듣잖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해. 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곧 이사도 해야 되는데 계속 차를 세워두면 큰 문제가 될 게 뻔했고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왕재숙 씨가 자기 남편을 불러서
여보, 이 여자가 아까부터 나한테 시비를 걸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쉬는 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방해 말고 그만 조용히 돌아가시죠. 라고 하더니 우리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 현관문을 닫아버렸대.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이 할 수 없지. 마지막 수단을 쓰는 수밖에. 이사 당일 이미 며칠 전부터 왕재숙 씨에게 연락해서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그날은 차를 쓸 일이 없었는지 아침부터 주차장에 계속 세워둔 채 움직이지 않았대. 짐을 모두 트럭에 싣고 출발할 시간이 돼서도 왕재숙 씨는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자 남편이 놀란 행동에 나섰대. 차고 문을 내리고 열쇠를 잠가버린 것이다. 해외 근무는 5년에서 10년 예정이었고 그 사이 우리 집은 근처에 살고 계신 친척분들한테 관리를 맡기기로 했대. 그럼 차를 못 가져가잖아 라고 하자 남편이 자업자득이지. 라고 여유있게 말했대.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고 무사히 해외 이사를 마쳤다. 이번에는 왕재숙 씨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지만 나는 나대로 이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제때 전화를 받지 못했다. 사흘 후 짐 정리를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왕재숙 씨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노발대발 화를 냈다. 자기네 집 관리하는 부동산이 어디야? 자기 집 내놓은 거 맞지? 라고 하길래 해외 근무 마치고 귀국하면 다시 그 집에서 살 거고 팔 생각 없다고 대답해줬대. 그러자 왕재숙 씨는 급 당황하면서 뭐라고? 그럼 주차장 열쇠는? 내 차는 어쩌라는 거야? 당장 문 열어! 라고 짤짤매길래 열쇠는 가지고 와서 전해줄 수 없다고 말했대. 멘붕 그 잡채가 된 왕재숙 씨는 큰 소리로 뭐야? 그럼 내 차는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왕재숙 씨에게 내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주차를 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과실은 그쪽에 있다고 명확히 알려줬대. 그러자 아무 대답도 없이 툭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 몇 시간 후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대. 상대는 한국 경찰이었대. 왕재숙 씨는 전화를 끊은 후 차고문을 부수고 자기 차를 꺼내려고 한 모양이었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왕재숙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한다. 차고 열쇠 한 개를 친척분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친척분께 연락해서 문제의 차는 왕재숙 씨 남편분께 돌려줬대. 왕재숙 씨는 남편에게 주차장을 계약했다며 유료로 주차비를 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돈을 남편한테 타내서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었고 대신 우리 집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거였대. 사실을 알게 된 왕재숙 씨 남편이 분노한 건 물론이었대. 경찰에 체포됐었단 얘기는 동네에서나 유치원에서 소문이 났고 남편은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혼자 남게 된 왕재숙 씨는 전업주부에 모아둔 돈도 없는데 체포 경력까지 있다 보니 취직도 못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들었대. 나한테 몇 번이나 전화며 라인이 왔는데 자기 돈 좀 있지? 부탁인데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건 다 자기 때문이거든? 라고 내 탓을 하고 있었대. 협박이에요? 그럼 또 경찰에 신고 각인데? 라고 하자 그 뒤로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대.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왕재숙 씨는 숙소가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분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아이와는 못 만나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 이 모든 건 본인의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결말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남편의 해외 근무가 5년 만에 끝이 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됐다.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됐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며 좋아했다. 한편 왕재숙 씨가 살고 있던 집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고 집이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트러블을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촌과의 관계는 조심 또 조심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나는 한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선배 여사원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내 얼굴은 내가 생각해도 예쁜 구석이 없었고 그건 나의 외모 콤플렉스로 이어졌다. 반면 그 선배는 같은 여자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미모였다. 당연히 남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관심 대상이었고
남친이 없던 시절이란 그녀 사전에 없었다. 단 성격은 최악이란 사실.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툭하면 실수를 하는데 그걸 내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데는 선수. 남사원들은 최고 미인이 말만 걸어줘도 고마운지 선배 부탁이라면 너도 나도 분부에 따랐고 직장 생활을 참 편하게 했다. 최강 미인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청소. 내가 왜 이런 청소까지 해야 돼? 그런 일은 잡무 전문인 네 일이잖아. 네가 다 해야지. 너 그 얼굴로 이 일 저 일 가릴 처지가 되니? 결혼 상대라도 찾으려면 청소라도 잘해야지. 그런 모욕적인 발언도 일상사였다. 미녀 선배는 남의 애인 뺏는 것 또한 장기였는데 사내 여직원들의 남친을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작업 걸고 뺏어오는데 성공하는 재미로 살았다. 잡은 고개가 되면 쉽게 질려버리는 타입이라 손에 들어오면 다시 바로 손절수순을 밟았다. 화가 난 여사원들과 미녀 선배 사이에 불화가 끊기지 않았는데 그때 그녀가 상대를 제압하는 최강 무기는 그건 네가 나보다 외모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근데 왜 내 잘못이래? 그럴 시간에 거울 보고 네 외모를 반성해. 라는 네 가지 없는 말투로 거의 모든 여사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으나 남사원과 간부들의 호감도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은 누구보다 편하게 했다. 그런 미녀 선배가 최근에 만난 남친과 초고속 스피드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에 그녀에게 원한이 있는 여사원 모두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사내 연애도 활발한 편이었는데 우리 부서만 해도 반 이상의 여사원들이 미녀 선배에게 남친을 뺏긴 경험이 있었다. 그런 원수 같은 여자가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고 자그마치 신랑은 거래처 회사의 차기 사장에 외모까지 훈남으로 여사원들이 약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결혼을 깰 수도 없는 일이고 미녀 선배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선배가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내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이니까 다들 참석해. 내 행복을 나눠주려는 특별 배려야. 라고 말했다. 그 결혼식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축하해줄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신랑이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이다 보니 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상사들이 모두 하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일개 말단 사원들이 개인 감정 때문에 불참하는 건 불가능했다. 우리 여사원들은 축하하는 마음은 먼지만큼도 없었지만 축의금을 봉투에 넣었고 결혼식 당일이 됐다. 결혼식장에 가자 선배는 역시나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으로 연신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이게 상류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호화로운 최고급 호텔 예식장.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세상이 불공평한 건지 원래부터 신은 없는 건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사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때 선배가 나를 보더니 허! 너 뭐니 그 옷차림이?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지. 촌에서 온 거 티내니? 그러니까 네가 남자가 안 생기는 거야. 나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하긴 너랑 나랑 비교 불가이긴 하다만 나야 자타공인 여신급인데 넘사벽이긴 하지. 라면서 자뻑 그 잡채. 결혼과 동시에 선배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딴 말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오늘은 그저 고급진 음식이나 실컷 먹는 게 남는 거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피로연이 시작됐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는지 영상이 흘러나왔고 신랑 신부는 둘이서 좋다고 난리 부르스. 우리 테이블 여사원들은 못 볼 꼴을 본 기분이었다.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는 오로지 음식. 예식은 순서대로 진행됐고 다음은 과장님의 스피치 시간이 됐는데 굴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서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누가 말했다. 그래서 대타로 등장한 사람이 부장님이었는데 부장님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다. 진행 스태프가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을 정도였는데 부장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 순간 미녀 선배의 표정에 어딘가 불안한 빛이 스쳤다. 처음엔 무심코 봤지만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부장님이 마이크를 잡은 순간 여러분, 제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하고 왕진자 씨는 불륜 관계입니다. 라는 폭탄 발언에 갑분싸 집단 멘붕에 빠졌다.
당황한 스태프가 부장님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지만 진자 씨의 공개된 비밀도 알려드리죠. 보다시피 예쁘잖아요? 고르기만 하면 바로 남자가 넘어오고 툭하면 환승연애.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진자 씨 미모 때문에 마누라한테 이혼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를 버리고 진자는 시집을 가고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수습 불가 상황이 되자 미녀 선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유언비어예요. 당장 저 사람 끌어내지 않고 뭐해요? 라고 미약한 방어에 나섰지만 부장님은 여유만만 핸드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을 때의 동영상을 내보냈다. 그때부터 대혼돈, 카오스 그 자체. 그 분위기를 타고 여사원 한 명이 부장님 말이 맞아요. 왕진자 씨는 인성 제로에 내 남친도 가로챘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여사원도 나도 내 약혼자도 빼앗겼어요 라고 미투를 외쳤고 흡사 파도타기처럼 나도 저마다 피해자라고 나서자 선배는 결국 멘붕, 신랑은 분노 대폭발. 그리고 신랑의 부친인 거래처 회사 사장님은 이 결혼 용납 못한다. 당장 파혼하고 이 결혼식도 물리고 저 여자랑도 손절해. 라고 앵그리 게이지 최정점 상태에서 식장을 나갔다. 미녀 선배는 살기 위해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호소하고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남친 뺏기고 망언까지 들으며 쌓여왔던 분노의 울분이 이 자리에서 대폭발한 여사원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증언을 하자 하객들 중 누구도 신부의 결백을 믿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국엔 피로 현장이 텅 비고 말았다.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선배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치면서 다들 왜 이러세요? 침착하세요. 아직 결혼식 안 끝났잖아요. 라며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태도였지만 신랑이 네가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어. 그동안 너하고 있었던 모든 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 라고 했다. 아니야, 전부 오해야. 사실 나 회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지금도 내가 완전히 당했잖아. 라고 울부짖었지만 부장님 핸드폰 속의 영상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준 뒤였다. 당연히 선배의 말은 신뢰받을 수 없었고 신랑도 신랑 가족도 모두 식장을 나가버렸다. 텅 빈 식장 안에 혼자 남은 선배는 오늘 내 결혼식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다. 그 후 이 결혼이 파혼으로 귀결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은 물론 신랑 측에서 위자료와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선배에게 청구했다고 한다. 그건 역시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선배의 남의 남자 가로채기,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파혼 사유가 되는데 부장님과의 불륜이 현재 진행형이었거나 아니면 적당히 일방적으로 손절하고 환승연애로 결혼까지 왔을 게 뻔하니까. 열이 받은 선배는 부장님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약혼자를 뺏긴 여사원들도 선배에게 위자료를 맞청구하면서 총액이 억 단위를 가볍게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따라서 부장님한테 받은 위자료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운 좋게 예쁜 외모를 갖고 태어난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을 여신이라고 자만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다. 그 후 선배는 당연히 회사도 스스로 그만뒀고 거액의 빚을 졌지만 갚을 길도 없이 부모님에게도 손절을 당한 후 지금은 술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진 빚을 갚고 있다는 소문이다.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었다. 이번 결혼식에는 온갖 회사 사람들이 총출동했고 부모님도 하객들 앞에서 대대적인 망신을 당했으니 외면 당할 만하다고 본다. 또한 남의 행복을 가볍게 치부해온 그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기도 하다. 밤에 출근하는 호스티스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이상 평범한 결혼과는 멀어진 게 아닐까 싶다. 내 이름은 하나이. 같은 고향 출신인 왕진상과 고향분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 회사 일 때문에 결혼 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오게 됐다. 달랑 부부 둘이지만 도시라 그런지 물가가 만만치가 않았다. 돈 아꼈어. 라고 남편이 하도 강조를 해서 장을 볼 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런데 장을 보고 집에 가다가 졸음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나도 연일 파트 근무며 집안일에 피로가 겹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미처 피하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의 책임은 명확하게 상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입원을 하게 돼서 남편한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대. 내가 집에 가서 입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올 상태가 아니어서였대. 그런데 최근 2, 3일 남편하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대. 겨우 연락이 닿아서 안심했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대. 넌 진짜 눈치 없다. 내가 일부러 안 받는 걸 말로 해야 하냐? 지금 일하느라 바쁜 거 몰라? 그 정도는 말로 안 해도 알아야지. 바쁜 건 다 아는데 갈아입을 옷 정도는 병원에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네가 나를 챙겨야지. 빨래며 청소며 직무 유기 중인 주제에 가장인 내가 왜 그런 자빌까지 신경 쓰면서 널 챙기냐? 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부탁을 왜 해?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집에 가서 옷 챙겨올 상태가 아니잖아. 멀리 대도시로 나와 살다 보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대. 몇 번이나 더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다음날 옷을 챙겨서 남편이 병원에 왔대. 하지만 그 태도는 병문안을 온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대. 좀 어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대강 던져놓고는 남편은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대. 그나마 그건 괜찮은 편에 속했대. 입원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나자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대. 최근 일주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대. 설마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혹시 사고? 생각보다 내 몸의 회복이 더뎌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올랐고 그땐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걱정했대. 그러던 중에 다른 일로 서울에 올라온 친구가 겸사겸사해서 내 병문안을 와줬대. 고마워. 병원까지 찾아와주고. 고마울 일도 셌다.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 이제 그럭저럭 움직일만 해.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는 망설이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뭔데? 실은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 진짜 알지? 얼짱으로 유명했던 애. 걔하고 같이 걸어가더라고. 같이 걸어가는 것 정도는 뭐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둘이 커플 가방 들고 옷 차려입고 좁은 동네에서 살던 사이니까 남편과 진자도 안면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사이 다른 여자와 여행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언제 봤어?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타이밍과 절묘하게 일치했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 회사로 직접 연락했더니 현재 유급 휴가 중이란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도 와이프가 입원 중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장기 유급 휴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당연히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라고들 믿고 있겠지. 몇 번이나 연락한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대. 왜 자꾸 전화질이야? 심심하면 잠이나 자. 당신 지금 어디야? 뭐가 어째? 회사지 어디긴 어디야? 바쁜데 짜증나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눈은 뒀다 뭐하고 사고 나당하고 말이야. 얼굴도 꽝, 몸도 꽝, 머리까지 두뇌 터져서 눈치도 꽝. 남편이 악담을 퍼부어도 꾹 참고 묻고 싶은 말을 물었대. 당신 지금 회사가 아니라 한진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얼짱이었던 애. 훅 들어오네. 의외로 귀는 빠르네. 남편은 아주 가볍게 인정했대. 그럼 말 안 해도 알겠네. 나 지금 여행 중이거든?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방해하지 마. 말 다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불륜이야. 여행하고 불륜도 구분 못해? 그것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마당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다 나았네. 그럼 너 같은 얼굴하고 평생 살란 거냐 나더러? 결혼은 현실이다. 얼굴보다 성격이야. 내가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남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궁합이야. 속궁합. 절망감에 휩싸인 나에게 이왕 말 나온 김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놔. 진자랑 일주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난 역시 이 여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굳어졌어. 너랑 정리하고 난 이 여자랑 살 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내조하고 살림해온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어리석은 나 자신,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다음날 오후 현재 남편과 불륜 중인 한진자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대. 왕진상 씨가 죽었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나는 잠시 넋이 나가고 말았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 한진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말해보라고 하자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단 거였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돼서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갔어? 병원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랐다.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남편이 호송됐단 거였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남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갔다. 한진자는 분명히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갑자기 시체로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몹시 긴장됐다. 하지만 간호사가 안내해준 곳은 병실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살아있었다. 피를 본 한진자가 놀란 나머지 죽었다고 착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의 중상을 입은 건 사실이었고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눈이 삐었네, 머리가 둔하네, 나한테 욕하더니 본인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궁금했대. 평소에 나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겠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남편한테서 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었대. 내가 입원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이혼까지 요구했던 남편을 계속 똑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남편의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오셨다. 나는 그간 남편의 행동, 불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물론 이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나는 병실 밖에 있었지만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그럼 내가 이제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란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남편과 불륜녀 한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알고 보니 한진자에게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약혼자가 있었고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고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한진자는 망신살이 뻗친 부모님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또 약혼자한테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 한진자한테 남편은 그저 잠시 즐긴 사이였을 뿐 두 사람은 벌써 연락이 끊어졌다. 한진자가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이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건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꼴 좋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웃을 정도로 내 인간성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솔직히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야! 너 왜 사람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자그마치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은 매일 꼬박꼬박 와야지.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필요한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참 신선하다. 당신은 내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 몇 번이나 왔었어? 갈아입을 옷? 필요한 거? 챙겨준 적 있었어? 나도 지지 않고 따졌다. 당신은 내가 병원에서 혼자 치료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자그마치 불륜을 저질렀어. 침착하고 대화로 풀자. 나도 사실 반성하고 있어. 나도 내가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역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나 불륜 같은 거 다시는 안 할게. 너 좋은 여자잖아. 불구의 몸이 된 남편을 버리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응? 내 말이 맞지? 진짜 양심이 없구나. 당연히 내 선택은 이혼이야. 나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먼저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나는 왕진상과 이혼했다. 전 남편은 퇴원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자포자기 심정이 됐는지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해고당했다고 한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전 남편은 나한테 직접 찾아오는 게 쉽지 않았고 대신에 징징거리는 문자를 하루도 안 빼고 수도 없이 보내오길래 차단해버렸다.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반드시 내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오셨다. 전 남편은 현재 앉아서 할 수 있는 알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이름은 도일경, 28살, 직업은 경찰관이다.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경찰이 되는 게 오랜 꿈이었다. 그랬던 나는 친구 소개로 만난 왕지연과 얼마 전 결혼했다. 지연이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밝은 성격이었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피곤해도 아내의 미소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다. 그날 저녁 아내가 빨래를 하고 있길래 나도 가끔은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내일 출근할 때 입을 경찰 정복 다림질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하고 아내한테 옷이 어디 있냐고 묻자 2층에 있다고 하길래 올라가 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다시 내려와서 둘이서 같이 찾아봤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내 정복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도둑이 들었던 거 아니야? 경찰관 제복이 은근히 마니아층에서 인기가 있다더라고. 글쎄,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있겠어? 그럼 혹시 집에 찾아왔던 사람은 없었어? 강도희 씨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갔는데? 강도희란 사람은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로 이 구역에서는 제법 파워가 있는 보스적 존재였고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이 동네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대. 그래, 같은 동네 주민이 집에 와서 뭘 가져갔을 리는 없고 그러자 아내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혹시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냐고 묻자 강도희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굳이 2층으로 올라갔단 거였대. 그건 누가 들어도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1층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집에는 단 둘만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갔다? 더구나 우리 집은 2층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었대. 그래서 아내가 화장실 거기 아니라고 하자 우당탕 내려오더니 난 화장실이 2층에 있는 줄 알았어 라고 해서 좀 이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의 기분을 건드려서 좋을 것도 없고 화장실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기도 뭐해서 참았는데 한 15분 정도 더 수다를 떨다가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방에 뭐가 들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던 것 같단 말을 듣고 곧장 강도희 집으로 향했대. 나는 돌직구로 내 경찰복 못 봤냐고 물었대. 그러자 강도희 씨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훔쳐가게라도 했단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절대 못 들어오겠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경찰관이 나한테 욕설과 망언을 퍼부었대. 요즘은 경찰들이 더 도둑놈들이야. 제복 입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경찰이면 다 경찰인가? 지하철에서 여자들 몰카 찍는 놈, 어린애들 성추행하는 놈, 별놈들 다 있는데? 지금 이거랑 그거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왜 상관이 없어? 그렇게 깜냥 안 되는 경찰 투성이인데 누가 경찰을 믿겠어? 믿을 수도 없고. 지금도 그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찾아오고 난리야? 피 같은 돈으로 낸 세금이 이런 인간들한테 쓰인다니 열받아 못 살아. 결국 이 상태로 계속 얘기해봐야 아무 결론도 안 날 것 같아서 경찰에 연락해서 지문 채취를 의뢰하겠다고 강도희 씨에게 말했대. 그럼 누가 겁낼까봐? 대개 집에 내 지문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오늘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는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복이 걸려있던 방에서 사모님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세한 경위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자 강도희 씨의 얼굴빛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면 개의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안 돼! 지문은 무슨! 이웃끼리 뭘 그렇게까지 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뀐다 싶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집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대. 여보, 어디가? 우리는 강도희 씨 남편과 함께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강도희 씨는 쓰레기통을 마구 뒤지면서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보였대. 그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억지로 쓰레기통을 뺏어서 안에 든 것을 살펴봤고 거기서 내 경찰관 제복을 발견했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은 무슨 설명? 이건 어머니 내 돈 내산이야. 강도희 씨는 이성을 잃고 그렇게 외쳐댔대.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와중에도 발뺌을 하다니 인지 부조화가 심각했대. 그래서 나는 강도희 씨를 좀 손봐줘야겠다고 결심했대. 아, 그러시구나. 그럼 뭐 당근이라도 하신 거예요? 맞아. 그게 뭐 잘못이야? 당근하셨구나. 경찰복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사모님 제복에 유달리 꽂히는 취향이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던데. 남이 남의 깊은 사생활을 왜 꼬치꼬치 캐먹고 이러실까? 옆에 있던 강도희 씨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고 푹 수그리고 있었대.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 코스프레 의상을 파는 곳도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쓰여있는 이름은 뭘까요? 제복 안감을 뒤집어서 보여주자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걸 본 강도희 씨는 급 당황했고 그건 끝까지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코스프레 의상에 실명이 수놓아져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파는 옷에 남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으면 누가 사가겠어요? 경찰서에 같이 가서 다른 경찰들 제복도 한번 보실래요? 다들 자기 이름이 박힌 옷 입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말하자 먼저 사태를 파악한 남편분이 잘못했다고 순순히 사과했다. 강도희 씨는 사람 쫀쫀하네. 이 옷길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따져야겠어? 라고 끝까지 버티길래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일단 접어두시고요. 경찰복을 훔쳐서 코스프레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계획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물건 임자 돌려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강도희 씨는 허락 없이 저희 집 2층에 올라갔고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게 명백합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강도희 씨는 아내에게 지연 씨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럴 때 날 변호해줘야지 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전하 제 남편을 뭘로 보셨길래 몰래 옷을 훔쳐가셨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왜요? 남편분하고 두 분이서 콩밥 드시면서 반성 좀 하세요. 정말 이럴 거야? 배려심 몰라? 그냥 옷 한 벌 슬쩍 가져온 걸 가지고 수갑을 채우겠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라고 발광하는 강도희 씨 손에 내가 직접 수갑을 채웠대. 그냥 옷 한 벌 슬쩍 가져온 거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내 집에 온 사람이 내 집에서 몰래 물건을 훔쳤다면 그건 몇 배로 더 사람 간담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일이다. 그걸 그냥 슬쩍 옷 한 벌 가져온 거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후 두 사람은 실형 선고까진 받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고 강도희 씨는 그동안의 권력을 상실하고 무존재감으로 전락, 변태 코스프레 취미가 있는 부부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남의 부부 잠자리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남들이 그런 일에 대해 말하는 것도 영역 침범에 해당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방법에 엄연히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동료한테 들은 얘기인데 원래부터 강도희 씨는 항상 밝고 성격 좋은 내 아내 지연이를 은근히 못마땅해 했다고 한다. 또 남편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도 엄청 부러워했다나 뭐라나. 강도희 씨의 어려서부터의 꿈은 경찰관 부인이 되는 거였는데 자기 남편 직업은 교사이다 보니 남의 제복이라도 입혀서 대리 만족이라도 느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남편분도 그 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두 사람은 사건 후 보름도 안 돼 이사를 갔다. 나도 상관으로부터 조심하란 말을 들었지만 이번 일은 아주 드문 예이고 내 아내한테도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상사 역시 충분히 이해해줬고 내가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었다. 물론 내 제복은 새로 발급받았다. 머릿속에서는 세탁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옷을 입고 두 사람이 잠자리에서 뭘 했을지 상상을 하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상관도 평소라면 이름까지 새겨넣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이 절대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내 기분을 이해해 주셨는지 특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해 주셨다. 그 두 사람이 벌을 받은 건 자업자득이지만 그나마 훔친 목적이 코스프레여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 옷 한 벌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남겨져 있었고 아내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왜 떠나는지 편지 한 장 없이 나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를 남겨두고 통장에 있는 돈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들고 갔다. 나는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으로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했다. 결혼 당시 아내는 남자한테 집안 경제를 어떻게 맡겨?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맡겼고 그 후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아내가 나간 이유를 생각해봤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집을 나간 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명의로 드러났던 딸아이 교육보험도 이미 해약을 한 뒤였고
그 돈까지 챙겨서 들고 나간 곳에는 분노가 일었대.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봤지만 아내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는데 그분들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대. 게다가 돈이란 돈은 전부 들고 나간 터라 아내 거취를 수소문할 자금도 수중에 없었대. 사실 나도 부모님이 이미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딱히 기댈 사람이 주변에 없었대.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서 딸아이를 키워야 했대. 딸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교 시간이 빨라서 방과 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부터 찾는 게 중요했는데 요금이 선불이라 할 수 없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을 빌렸대. 그로부터 5년 후 딸아이가 6학년이 됐을 때 뜬금없이 전처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대. 전처는 딸아이를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곧 재혼할 예정이라며 딸아이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대. 나는 당연히 거부했대. 집안에 돈이란 돈은 다 들고 잠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린지 화가 치밀었대. 내가 훔쳐간 돈 다 토해내라고 하자 뻔뻔하게도 무슨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그 돈이 당신 혼자 돈이라고 생각해? 그 돈은 아내였던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야 라면서 내 말을 가볍게 무시했대. 그러면서 딸아이를 달라고 했대. 전처 말에 의하면 재혼 남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대. 나는 절대 딸아이를 보낼 생각이 없었지만 세상 일이란 게 다 내 마음 같진 않았대. 내가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옆집 아는 엄마들한테 부탁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밤 늦게까지 여자아이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대. 물론 나도 혼자 있는 딸아이가 걱정됐대. 하지만 한번 가정을 버렸던 전처가 다시 딸아이를 데려간들 제대로 키울 거란 믿음이 생기지 않았대. 하지만 재혼남의 경제 능력과 전처가 전업주부로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다는 조건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딸아이의 친권을 전처에게 뺏겼고 나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딸아이를 보냈대.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딸아이를 보낸 상실감으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대. 한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나를 걱정할 정도였대. 아내는 양육비를 보내라고 요구했고 나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월급의 반을 전처에게 보냈대. 단 전처에게 그 돈을 딸아이를 위해 썼다는 증거로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들을 보내라고 요구했대. 처음 얼마간은 성실하게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안심했었는데 2년 정도가 지나자 보고가 뚝 끊기고 말았대. 전처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대. 불안한 마음에 전처에 대해 뒷조사를 했는데 출산을 했다는 걸 알게 됐대. 그 뒤 어렵게 전처와 연락이 됐는데 당신 나나 잘 돌보고 있는 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는 건데 요즘은 영수증도 안 보내고 뭐 하자는 거야 대체? 그거야 걔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사실 나 정말 사랑스러운 애를 낳았거든? 지금 당신 얘기 물었어? 우리 나나 어떻게 했냐고. 웬 딴소리야. 나나는 어떻게 된 애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 귀엽던 애는 어디로 실종이 됐는지 원. 갓 태어났을 땐 걔도 귀여웠는데 지금 내 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나는 당신이 다시 데려가도 돼. 솔직히 난 이제 필요 없어. 이미 한번 이 여자가 최악이란 건 당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대. 이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대. 나는 나나를 찾아서 사방팔방을 찾아다녔대. 그러다 어느 편의점 앞에서 딸아이를 발견했대. 나나야, 다행이다. 아빠랑 같이 가자. 뭐래? 나 버릴 땐 언제고 같이 가자는 건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나를 보며 항상 웃어주던 천사같이 맑던 나나의 눈은 나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대. 미안해. 아빠도 나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법이 아빠 편을 안 들어줬어. 어쩔 수 없이 그만. 다 필요 없어. 아빠 나 혼자 실컷 잘 먹고 잘 살아. 야 꼬마, 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 걱정돼서 아빠가 찾아온 거 아니야. 얼른 집에나 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불량 집단으로 보이는 무리 중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딸아이에게 집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였대.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네 땅이냐? 네가 뭔데 여기 있어. 집에나 가. 불량그룹 리더는 일부러 딸아이를 막대하면서 딸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집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 친구는 불량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눈빛이 맑고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대. 리더의 차가운 태도 때문인지 딸아이는 어디로 갈지 생각하는 것 같았고 엄마한테 가는 게 더 싫었는지 나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대. 불량그룹 리더 덕분에 집에 오게 된 딸아이는 처음에는 내 얼굴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대.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딸아이가 돌아온 걸 보고 내가 딸아이를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애를 썼는지, 결국 친권을 뺏기고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딸아이에게 얘기해줬고, 그 덕분에 조금씩 딸아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전처에게 불행이 닥쳤대. 재혼남 회사가 도산한 것이다. 그러자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나 말인데 내가 다시 데려올 테니까 양육비나 보내줘. 나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비면 양육비가 2배는 더 드니까 돈 꼬박꼬박 잘 보내. 누구 맘대로 나나를 데려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2번 다시 나나 당신한테 안 보내. 또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봤으면서 학습 효과가 없네. 이번에도 나한테 질 텐데? 그래, 그럼 어디 또 해보던가. 이젠 남편 회사도 부도 났고 나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과연 재판장이 뭐라고 할지 꼭 듣고 싶네. 무슨 증거가 차고 넘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러자 나나가 내 전화기를 뺏었고, 내가 그 증거 폭로할 거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뭐야? 그새 나나를 구호 삼기라도 한 거야 뭐야? 나나가 와야 당신한테 돈을 받지. 당장 나나 나한테 보내라고. 전처가 발광하는 소리를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들은 말로는 전처 남편은 회사가 도산을 하자 혼자서만 몰래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한다. 물론 나는 전처를 처벌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동상담소에 가서 딸아이가 전처에게 당했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법원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반환하라고 명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처에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전처는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양육비 반환에 위자료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 자기 아이도 기를 형편이 안 돼서 양자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어쩌면 아이를 위해서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인간 쓰레기 손에 자라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결혼한 딸아이와 손자, 손녀까지 5명이서 2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딸아이의 남편은 그때 딸아이에게 집으로 가라며 무섭게 말했던 불량그룹 리더였던 청년이다. 실은 그 당시 나나는 같이 살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전처 부부에게 학대를 받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자 혼자 있는 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리더 청년은 자기 그룹에 일부러 나나를 끼워줬고 이상한 남자들한테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고 한다. 딸아이는 자기를 보호해줬던 리더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지만 자기한테 항상 선을 긋는 태도를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그러다 용기를 내서 딸아이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걸 계기로 연인도 되고 결혼도 했다. 지금은 예전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둘 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 전처에게 배신당한 후 인생의 한 부분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위와 사랑스러운 딸, 또 소중한 2 손주들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진지한, 아내 한진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작은 집이지만 수도권에 내 집이 있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아내는 내성적이라 말수가 적긴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과의 문제였다. 장모는 같이 살자며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장모님은 유유자적 혼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전부터 줄기차게 동거 얘기를 꺼내고 계신다. 장모님은 성격이 까탈스러운 편이어서 솔직히 난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주의이다. 사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동거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은 집에 빈 방이 있지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동거는 어렵다고 했지만 막무가내 장모님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떠들게 놔두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은 욕구 불만이 폭발했고 우리를 호출했다.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 나들이였지만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무릎 꿇고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저축과 보험금 등으로 사치를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날도 장모님은 고가로 보이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우리에게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지? 진지한 한진이 일방적인 강요와 설교 그 잡채였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시골에 놀러온 딸 부부를 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할 말을 잃은 우리에 비해 장모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오늘은 반드시 너희들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이 얘기는 벌써 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었다. 물어보실 때마다 전화로 거절의 뜻을 전했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우리가 동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실을 돌아서면 까먹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이 문제가 아직 보류 중으로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모는 우리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먼저 앞세웠다. 서론, 조상님들이 있으니까 니들이 있는 거야. 중론, 조상을 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건 인간의 도리이자 아랫세대의 의무야. 결론, 그러니까 동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야. 기승전결이 한결같은 설교가 무한 반복. 마침내 장모는 21번 고르더니 마지못해 묻는 말투로 나한테 질문을 했다. 대체 지안이 자네는 나하고 동거하는 게 뭐가 불만인 건가? 저는 어머님이 절 싫어하는 게 아닌지, 그게 아니면 왜 제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원망과 비꼬임을 섞어서 대답했다. 어머, 내가 왜 자네를 싫어하겠나?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그러세요? 남자가 연봉이 그게 뭐냐라고도 하셨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마당 한 뼘 없는 손바닥만한 집도 집이냐 등등 악담을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그런 악담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어머,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이 한 말이야. 남들이 하는 말을 나는 그저 자네한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옆집 사람들도 다 자네 같은 아들 자식의 손주까지 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네 월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다. 마당도 없는데 굳이 왜 집을 짓냐? 생각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남들이 한 말을 가지고 나더러 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그럼 그 옆집 분들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평균 연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공론을 벌이는 건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마당이 없는 주택이 흔하디 흔하다는 말씀도 직접 드려야겠어요. 시골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몰상식하게 왜 이래? 나랑 이 동네 사람들이랑 원수 척지게 만들 셈이야?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지? 자네는 어른 공경심이 부족하다고. 몰상식한 걸로 따지자면 남의 연봉이나 집을 두고 참견하고 비교하는 게 더 그런 거죠. 듣자 하니까 자네 연봉 적은 거 지적받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서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고 장모랑 동거도 싫다고 하고 어른 말에 고분고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말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니 남들이 나한테 사위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 라면서 날 불쌍해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옆집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덜어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옆집이면 김씨 어르신하고 박씨 어르신 아니에요? 김씨 어르신 아드님은 파트 근무니까 모르긴 해도 저보다 연봉이 적을 테고 박씨 어르신도 아드님이 대학 나와서 알바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죽인다면서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자네 왜 이렇게 말이 많나? 내가 옆집이라고 하면 옆집인 거지. 남들이 다라고 하면 남들 다인 거고. 나도 이제 늙어서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까지는 기억 안 나네. 장모님 올해 겨우 50세세요. 요즘 세상에 50이면 한창 일할 나이에요. 남들은 남이고 나는 나야. 아까부터 왜 남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난린가? 남들은 남이다. 장모님 말씀마다 옆집 사람이 아니면 남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늘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일에만 남들은 남이다? 자네 눈빛이 그게 뭔가? 그게 어른을 대하는 눈빛인가? 역시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거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라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질 건가? 내가 몇 번을 말해. 남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었잖아요. 남들이 누구냐고. 장모님과 나는 이 어리석은 질문과 대답을 한동안 되풀이했다. 덤으로 설교까지. 어쨌든 장모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니 분이 풀린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불만이면 어디 자네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게.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이 순간을 1년 반 동안 기다려왔다. 그럼 저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모님은 남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말이어도 사과를 안 해도 되고요. 뭐야?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래. 사실을 전달한 건데 왜 내가 사죄까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변 여론을 욕먹을 각오하고 전달해 준 건데 고마워하질 못할 망정.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팩트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장모님 댁 반경에 사는 주민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자네 머리가 있는 건가? 사람을 앞에 두고 누가 월급이 적다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나? 또 남의 집에 왔다 가면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 챙겨가는 거 그만하시죠. 처음엔 저희도 도둑이 든 줄 알고 특히 이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말도 없이 가져간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으시죠. 애초에 남의 집에 와서 남의 물건에 눈독 들이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 장모가 드디어 말문이 막혔다. 또 제 월급을 가지고 항상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부모님 돈으로 남편 돈으로 살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산으로 살고 계시고 그거야 내가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다 떠나서 저희가 동거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는데도 이렇게 굳이 내려오라고 호출하고 강요하시잖아요. 이렇게 들들 볶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는 그저 내 생각이 전화통화만으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제가 듣기로 정작 장모님은 시부모님하고 동거하는 걸 끝까지 거부하셨다면서요? 그건 몇십 년 전 일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준을 세우고 책임 전가를 하면 너무 허접하게 느껴져서 듣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제발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긴 얘기 짧게 정리하면 동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내도 힘을 보태면서 나도 엄마랑은 싫어. 장모는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숨을 씩씩거렸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보였지만 내 말이 다 맞다 보니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장모님 댁에서 나왔다. 나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전부 다 해버려서 마음이 아주 가벼웠다. 1년 반 동안 꾹꾹 참고만 있었던 터라 속이 후련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먼저 그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묵혀놨던 불만을 다 털어놓은 결과 장모는 동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무시했다. 솔직히 장모가 끈질기게 동거를 요구하는 이유도 짐작하고 있었다. 장모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사치를 너무 하다 보니 유산을 다 까먹었고 돈이 똑 떨어진 상태였다. 내 예상대로 장모는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인생 최초로 알바를 시작했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 젊은 상사에게 혹독하게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 이름은 이기자. 남편 진지한과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신혼부부다.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 남편은 찐 훈남이다. 주변에서도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부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근 나의 자부심이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다니던 명품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남편 수입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지만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남편도 내 의사를 존중해줬고 맞벌이 부부로서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상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갑자기 변호사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묻자 저쪽에서 사모님 불륜 중이시죠? 라고 훅 하고 들어왔다. 나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고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따지자 이 기자시죠?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어요. 발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슨 착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오빠는 나한테 버럭 너 불륜했냐? 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오빠한테 자초지종을 묻자 변호사가 친정으로 불륜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다는 거였다.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오빠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내 말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오빠 부부는 너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남자 만나고 다녔지? 라고 경로. 옆에서 올케가 부모님께 딸이니까 믿어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마당에 딱 선을 그으셔야죠. 라면서 거들었다. 나는 오빠 부부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친정에서 나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나는 분명히 결백한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이미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당신 왜 그래? 라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부부처럼 남편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고 아직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신이 무슨 불륜? 당신 결백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우선은 그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해보는 게 좋겠어. 라면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줬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는데 남편의 찐 사랑까지 확인하게 돼서 기쁘기도 했다. 남편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자 변호사는 증거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래서 다음 쉬는 날에 만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쉬는 날 남편과 같이 변호사가 알려준 카페에 가자 전화통화를 했던 변호사와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 있었다. 그 여자는 처음엔 나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지만 잠시 후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증거사진에 대해 묻자 여자는 자기 남편이 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 남녀는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고 그 차는 내 소유의 차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여자도 이내 그 사실을 눈치챘고 당황했다. 제 눈으로 분명히 차 안에서 미래를 하고 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준 기억도 없었고 이상하다 하면서 사진을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여자는 올케였다. 틀림없는. 이 여자는 제 올케예요. 오빠 부인. 라고 하자 변호사는 당황하면서 나한테 사과했다. 일단은 올케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남편과 친정에 도착하자 다행히 휴일이라 오빠 부부도 집에 있었다. 올케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거실에 올라오자마자 지난번에 알아듣게 말했는데? 격떨어지게 불륜녀는 나가라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오빠도 한 편을 먹고 난 불륜녀를 가족으로 둔 적이 없어. 나가 당장! 라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나와 남편은 올케한테 따질 시간도 찾지 못했고 일단 후퇴 집에서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속닥속닥 쟤야 불륜했다는 여동생이라 내가 라며 내 험담을 하는 걸 들었다. 올케는 나를 친정에 못 오게 하려고 부모님과 오빠만 세뇌시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까지도 마술을 뻗친 게 틀림없었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안 남편은 올케한테 완전 분노했고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했대. 변호사는 진짜 불륜녀가 올케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올케 앞으로 내용 증명을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 차를 허락 없이 사용한 건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남편이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더니 내 차에서 드라이브 레코더 SD카드를 꺼냈다. 나는 아 참 그게 있었지?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재생. 그러자 올케와 불륜남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랑해. 남편하고는 헤어질 거야. 그런 내용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닭살이 돋았다. 게다가 그 둘이 내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연상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다. 남의 차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기에 앞서 속이 역겨워졌고 구토가 동반됐다. SD카드라는 빼박 증거를 들고 곧바로 다시 친정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잠겨 있었고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집안에서 오빠가 지겹지도 않냐? 가라고 좀! 하고 소리 질렀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노트북과 스피커를 연결하고 전원을 켰다. 볼륨을 최대한 키워서 올케와 불륜남의 대화를 현관 앞에서 방출했다. 그게 뭔 줄 아는 올케가 집 밖으로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면서 내 컴퓨터를 뺏으려고 했다. 하지만 뒤쫓아 뛰쳐나온 오빠가 올케를 밀치더니 다른 파일도 보여달라고 하길래 마음껏 보라고 했다. 처음엔 이 상황이 인지가 안 된 모습이었던 오빠도 차츰 이 음성의 주인공이 올케라는 확신이 들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흥분했다. 남편이 변호사와 상대쪽 부인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설명한 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자 올케는 체념한 듯 내 차를 불륜에 이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올케는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오빠 부부는 자동차를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차를 몰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집 보조 열쇠를 부모님께 맡겨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왔고 그때 내 차도 가지고 나갔단 거였다. 내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무단으로 남의 자동차를 사용한 악질행위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남편이 강력하게 나왔다. 생각지도 못했던 무단 침입이라니. 이미 이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분명한데 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올케는 경찰이라니 진짜 가족끼리 이러게야? 라면서 우리한테 역정을 냈지만 그런 말 따위는 무시하고 경찰서로 직행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결과 올케는 불법 침입죄로 벌금 처벌이 내려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동차 클리닝비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친정으로 내용 증명이 이번에는 번지수를 잘 찾아서 도착했고 나에 대한 불륜이 누명이었다는 게 명백해지자 부모님과 오빠가 사과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내 말을 믿어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있었지만 올케와 한통속이 돼서 나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오빠한테는 그럴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이번 소동을 겪으면서 오빠 부부와의 동거를 물리셨다. 그 덕분에 친정 나들이가 전보다 편해졌다. 올케는 불륜남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당연히 오빠한테도 버림받고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다. 벌금에 위자료에 차곡차곡 거액의 돈을 물어내야 하는 궁지에 몰린 올케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러다 불법 야간업소에서 일을 했다는데 그 후 야간업소에서도 트러블을 일으키고 조용히 모습을 감췄는데 지금은 아무도 올케의 행방을 모른다고 한다. 오빠는 그 뒤로도 몇 번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아직은 내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아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다. 천천히 감정이 사그라들고 그때 일을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오빠한테 마구 욕을 해주고 털어버릴 생각이다.